최근에 여러분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갔던 거 기억을 하십니까? 앞으로도 미중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걸 우리는 보고 있을 건데 미중 갈등이 커지면 우리한테 불리할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에 있는 가스가 유럽으로 수출이 돼야 됩니다. 그 LNG선이 필요한데 전 세계에서 LNG 만드는 거 한국과 중국밖에 없어요. 그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이 배제될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시장도 커지는데 경쟁자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게 주식입니다. 펠로시 시장이 그랬으니까 와 이게 미중 간의 갈등이 커져서 위험하다가 주식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나쁜 카드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조선을 제외한 또 다른 업종에서는 피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안 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우린 되는 것만 생각을 한다면 네. 시장을 읽을 때 그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결국 매크로도 중요하지만 그 매크로가 주는 우리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일단 갈랐으면 좋겠고 자, 우리 이사장 부장님과 함께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하도 저 뼈를 맞아서 이번 주에는 네. 좀 어떻게 좀 살살 좀 마사지 좀 해주시나요? 아마 그 지난주 이제 여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어요. 또 법안 네, 통과도 네. 있었었고 결국엔 이제 지금 시장에서 근본적인 이제 고민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종목이 이제 보이시는 건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 맞아. 저런 기업들이 괜찮겠네라는 건데 가장 큰 고민이 이제 가격에 대한 고민이죠. 현대미포는 52주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3,300을 기점으로 해도 네. 그거보다 위에 있어요. 사실 대세란 얘기죠. 누가 보더라도. 문제는 이 가격에 사야 돼? 이런 고민이 나오는 거죠. 결국 이게 매크로만 집중했을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네. 매크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맞습니다. 반드시 봐야 되고 꼭 고민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본질을 흐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매크로는 꼭 보시되 거기에 있는 기업에 대한 연구도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반드시 이쪽과 이쪽을 양수겸장이라 보통 근데 그러죠. 이제 진짜 뭐든 간에 밸런스가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그죠? 근데 약세가 되면은 진짜 매크로 위주의 막 이런 게 네. 그죠? 예, 하는데 또 어때 또 상승 반전하면은 또 업종 담당자 모셔달라고 그냥 또 요가 많단 말이에요. 종목 달라 이거죠. 네, 종목. 네, 네, 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방송 진행도 그렇고 뭐 이 투자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네. 이 밸런스라는 게 참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항상 그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필요한 것과 시청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두 개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 두 개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 그렇죠. 3프로TV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이분들의 목소리만 그냥 듣는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분들이 꼭 필요한 거 그분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계속 한번 이어가 볼까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이 이제 굉장히 궁금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대응을 네. 어떻게 가져가야 돼 대한 고민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읽으면 좀 시장을 세련되게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오늘은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뭐 실제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과연 그렇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면 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도 저는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한번 그림을 보시도록 예. 할까요? 예, 이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는 미국의 장단기 10년물과 2년물 금리의 차이겠죠. 이게 보통 이렇게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다라고 보는 거겠죠. 당연히 10년물이 네. 더 높아야 예. 되는데 낮아지는 경우들이 생기죠. 은행 이자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내가 10년 동안 돈을 맡기는 것과 2년 동안 돈을 맡기는 게 금리가 같을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도 10년 동안 맡기는 게 훨씬 더 이자가 많아야 되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거꾸로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긴축에 대한 우려가 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10년물 금리는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기. 예, 10년물.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2년물은 비용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이게 뒤집어졌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경기도 안 좋은데 비용도 올라. 그렇죠? 2년물은 금리니까 기업 측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되는 거고 10년물은 앞으로의 경기를 반영한 거니까 경기가 안 좋은 거죠. 경기도 안 좋은데 비용이 오른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비판적으로 2년물, 10년물이 나오면 향후에 경기 침체가 왔어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아 이래서 침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경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기업들은 비용이 더 많이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게 10년물, 2년물의 역전이라고 주식시장에서는 읽기로 하면 되게 편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렇게 왔었을 때 분명히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분명히 올 거는 같은데 네. 연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미국 정부도 애써 우기고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미 언제 경기 침체가 올 거냐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이 경기 침체와 관련한 가장 큰 지표가 될 거냐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아시다시피 제롬 파월 의장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여전히 침체가 아닙니다라고 우기는 지표는 하나입니다. 고용 지표죠. 고용. 예, 고용 지표입니다. 고용 지표가 중요한 건 뭐냐면 고용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이겠죠. 그럼 중요한 건 앞으로 고용 지표가 부진해지면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래서 모든 지표들이 다 중요합니다만 고용 지표가 부진하기 시작했을 때 향후에 소비가 부진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고용 지표가 후행 지표예요. 미리 오는 지표가 아니라 다 벌어진 다음에 나오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판단하기가 네.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용이 많이 나빠지기보다는 아마 다음 달, 그 다음 달부터 전체적으로 고용 지표 자체가 슬로해지기 시작하면 이번에 50만 명이었는데 다음 달에는 그거보다는 생각보다 많이 줄었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제가 원래 좋습니다. 이게 쓰는 게 어디 갔지? 쓰는 게요. 저 폰이- TV 옆에 붙어 있습니다. 예, 그러네. 네.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나요? 괜찮아요. 편하게 예, 예. 아무렇게나 하셔도 저희가 자,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왔던 고용 지표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있었었고 네. 비농업 부분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뭐 실업률도 있고요. 실업률 그다음에 노동시장 참가율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갈라서 봐야 돼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는 이건 기업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실업률이라든가 노동시장 참가율 이런 것들은 개인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격차가 너무 커요. 네. 아마 이 말씀을 해주신 분이 제가 여럿 있는 걸 봤는데 저는 그 말씀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한테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를 물어봤더니 50만 명 나왔어 해서 와 정말 고용이 많이 늘었네 했는데 개인한테 물어봤더니 실업률도 그렇고 노동시장 참가율도 그렇고 썩 그렇게 개선되지가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뜨뜻미지근하다는 얘기죠. 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앞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격차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기업들한테 물어봤으니 네. A라는 예를 들면 우리 그 CU라는 데도 있고 GS라는 데도 있고 편의점들 있잖아요. 네. CU라는 편의점한테도 물어봤더니 우리도 고용 늘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알고는 GS도 물어봤더니 늘었어요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개인은 그게 한 명일 수 있어요. 투잡을 뛸 수 있는 거죠. 내가 오전에 한 타임 뛰고 오후에 한 타임 뛰고 그러니까 나는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 취직을 하긴 했는데 여러 군데 투잡, 쓰리잡을 뛰고 있는 거예요. 왜?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지금 있는 임금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이 사람도 되는 거죠. 이게 중복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높아요. 예. 그래서 지금 고용지표가 너무 뜨겁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말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고용이 너무 뜨거우면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 가지실까 봐 얘기를 드리는 거라 아직 그게 지표로 나와야 되는데 실제 최근에 보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파트타이머도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죠. 이런 거 저런 거 감안을 하면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와 개인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일자리가 너무 많아서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물가가 이렇게 올랐고 여러분들 최근에 미국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미국에 가보면 요즘 우리가 알고는 음식 먹고 나서 내는 그 텍스가 그 팁이 20% 가까이 나와요. 이거는 너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그걸 안 내기 때문에 사실 모르지만 10만 원 내는데 거기서 2만 원 이상을 따로 이렇게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작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게 나 한 사람이만 모르지만 내 가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것만 7, 8만 원 이상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전엔 그게 10%, 15%였다. 지금 최근엔 제가 더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서
뭐 얼마 전에 이제 이남우 교수께서도 뭐 이렇게 외식하면서 그걸 했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했었을 때 사실 사람들의 소비가 줄 수밖에 없는데 고용이 더 많이 늘어난다. 이게 넌센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달부터 바라봐야 되는 고용 지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허수가 빠지는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 명씩 채용한 거지만 사람 입장에서 한 사람이 취업했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진짜 떼돈을 벌기 위한 취업이 아니라는 거죠. 투잡을 가지고 쓰리잡을 가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내구재 소비가 극에 달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코로나 때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고 보조금 주니까 어마어마하게 내구재 사면서 뭐 LG전자 오르고 난리를 쳤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은 그 반작용으로 IT가 안 좋은 것도 있죠. 그러면 서비스업 소비도 지금 보복 소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동안 한꺼번에 먹던 거 지금 엄청 한꺼번에 와 쏠렸다라는 얘기죠. 문제는 한 번 가면 두 번 가기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그렇더라고요. 어디 가더라도 여행 경비가 지금 제주도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나오는 비용을 보면 예전에 동남아보다 훨씬 더 비싼 것 같아요. 제주도가 동남아보다 비싸진 지 꽤 그렇습니다. 됐어요. 예, 그러면 꽤 오래됐습니다. 자 이런 식이면 네. 지금 어딜 가더라도 이 비용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나라 분들도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임금이 그 정도까지는 오르진 못했거든요. 그럼 내가 그 비용을 안고 앞으로도 그 보복 소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거냐. 자 지금이 보복 소비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일어난 폭발적인 서비스업에 대한 보복 소비 때문에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고용 지표를 볼 때 두 가지를 함의에 두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허수일 가능성도 있다. 당연히 일자리 늘어난 거지만 이게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업대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사람이 투잡이나 쓰리잡 하는 것도 반영이 돼 있는 거라서 이거를 꼭 우리가 갈라서 볼 필요가 있겠죠. 발표된 네. 저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올라와요. 올라오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 지금 제가 이제 소장님 말씀해 주신 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렇게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요. 안 맞아요. 네. 결국 그게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은 이 서비스업 소비가 일시적인 보복 소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이게 한 번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 그 정도의 맞아요.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낮아진다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용 지표는 결국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도 그래서 이게 빠르면 올 연말일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권 네. 가격 같은 것들이 빠지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국제유가 빠져서 빠진 거긴 한데,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많이 빠져요. 이 부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국내 여행, 미국 국내 여행을 한 번씩 갔단 말이에요. 네.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쟁적으로 낮출 수가 있겠죠. 그죠? 얼마 전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처음에 저는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좋아해서 그 비행기 값을 알아보니까 얼마 전까지는 한 300만 원 왕복했거든요. 이코노미 기준으로는. 근데 지금 몇 달 뒤 보면 130만 원대로 또 떨어져 있어요. 130이요? 네. 130이요? 네. 쳐보면 물론 비행기마다 다르지만 130인가 150인가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몇 개 쳐보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일관되게 300 나와야 되는데 안 그렇다라는 거죠. 유럽도 기간마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가끔 생각보다 이렇게 그래요. 하다 보면 이런 가격이 있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온단 네.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의미하는 진짜 게 미리 이런 것들을 반영해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야 이게 시작이 되면 앞으로 경기가 더 어려워져서 경기는 침체로 갈 건데 그러면 경기 침체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장이 전저점을 하회하고 더 많이 빠질 것 아니냐 정말 큰일 난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번에 올 상반기하고 이렇게 나누는 게 의미가 없구나. 올상 좋다. 예, 올상. 예, 올상. 예. 올상 올 상반기하고 앞으로 있을 경기 침체하고 다른 점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상반기에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수가 꽤 내려갈 때 제일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지수가 내려가고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만한 구석이 없었다라는 게 제일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
통상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지수가 내려가면 당연히 우리는 연준 푸시라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브레이크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브레이크가 없었죠. 이 당시에 올 상반기에는 기본적으로 지수가 더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이 더 긴축을 할 거라는 게 맞물렸죠. 그래서 많은 폭락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부터 일어나는 경기 침체는 연준 푸시 기대할 수 있는 푸시 하락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로 달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상반기 보고 나서 이게 왜냐면 지금 줄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니까 올 상반기에 그렇게 하락이 왔는데 실제 침체가 온다라면 더 하락할 거 아니야라는 우려를 하실까 봐 비교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이때는 지수가 하락을 할 때 그냥 하락한 게 아니고 하락할 때 믿을 만한 구석이 없고 그냥 끝없는 나락만 보였죠. 지수가 하락하는데도 연준이 내 편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이는 편이 돼 있었다는 게 다르고 현재는 경기가 여기서부터 하락을 하면 금리 인상도 중단할 수 있고 동시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져서 연준 푸시 달라진다라는 게 첫 번째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실제 경기 침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침체만큼 지수가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수급적인 요건입니다. 자, 올 상반기에는 모든 자산이 다 빠졌습니다. 채권도 빠지고 주식도 빠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기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자산배분펀드입니다. 네. 자산배분펀드는 채권, 주식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을 1년에 딱 고정시켜 놔요. 네. 나는 채권을 몇 퍼센트 가져가고 채권 60%, 주식 40%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하겠어라는 펀드들이 있는데 만약에 원래 경기가 나쁘면 채권에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채권도 죽었고 주식도 줄었어요. 그래서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 펀드들이 오히려 주식을 쏟아냈습니다. 사지를 못하고. 그런데 이번 침체는 다르죠. 이렇게 침체로 오게 되면 지금 채권 시장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채권 시장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면 처음으로 드디어 자산 배분 펀드가 원리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빠지면 국민연금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경기가 좋다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또 일정 부분 경기가 안 좋아지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저도 동의를 충분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상반기, 올해 있던 상반기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같이 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암흑밖에.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시면 일단 수급적으로도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이제는 자동적으로 일정 부분 지수대가 되면 지수 하락을 방어할 만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 작동한다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안 빠진다가 아니라 일정 수준 정말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싸지면 이 정도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이 친구들이 방어막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첫 번째고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현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연준 풋에 대한 기대도 커지는 게 브레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없었던 상반기 시장과 앞으로 올 경기 침체를 동일시해서 바라보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할 부분이 뭐는 게 결국 여러분들 또 매크로인데요. 자, 매크로만 놓고 보면 당연히 경기 침체가 이렇게 안 좋아져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기업의 이익은 이 정도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가 마이너스 3% 갑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지수도 마이너스 3%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안 그렇다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이거에 대비해서 이미 비용을 줄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업의 이익이 현재보다도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네. 문제는 분명히 이것 때문에 기업에 대한 이익 전망 하향을 생각보다 크게 할 건데 실제 나오는 기업의 이익은 생각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미 기업들이 비용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제적 비용을 줄이고 있다. 두 번째가 재미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약세로 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달러가 약세면 여러분들 미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미국 기업은 매출의 3분의 2가 해외에서 일어나죠. 이번에 잘 보셔야 되는 게
미국 기업들 실적 안 좋았던 기업들 보면 달러 강세가 영향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죠.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겠습니다. 달러가 그 강세를 멈추게 되면 그만큼 기업의 이익이 세이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멈춤에 따른 기업 이익이 일정 부분 쉐이브 되는 거,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선제적으로 비용을 줄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아진다는 아닙니다. 분명히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안 좋은 건 맞는데 경기가 안 좋은 만큼 지수가 빠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자꾸 매크로만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매크로는 중요하지만 주식하는 사람들은 기업의 이익까지 반드시 복합적으로 봐야 주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잘못 기다리다가 지금처럼 또 오판돼서 현대미포 이런 거 신고가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도 못 대보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제가 주식을 수십 년 해봐도 개인들이 편안하게 주식 사서 야 정말 큰 돈 벌어서 할 수 있는 장은 제가 볼 때 손에 꼽습니다. 10년에 1, 2년. 1, 2년 없어요 거의. 그렇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코로나 때의 이런 장은 일반적인 장이 아닙니다. 그런 장이 겪으셨던 분들과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제가 이게 특수 케이스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전에 있었던 사례하고 비교를 해서 잘못되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배경을 많이 부서뜨릴 거예요. 네. 예, 그 강의도 제가 따로 한번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또 실패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과는 다르게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뭐죠? 온전히 반응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크로 중심만 보시면 겁을 먹기 좋죠. 안 하기 좋은데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시장을 같이 보셔야 여러분들께서 아 이게 진짜 주식이구나. 매크로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매크로가 꼭 주식은 아니다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매크로와 지수가 따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고 매크로만큼 지수가 안 움직이는 게 다반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의 이익이라든가 이렇게 바뀐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재미있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됐지요. 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나온 것들에 대한 함의를 아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인플레이션 법안의 가장 큰 함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아시다시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재정 정책이라는 거죠. 재정 정책이다.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병화 연구원님 모셔가지고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예, 꼭 그건 저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책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 돈을 어디서 나누는 것도 중요하죠. 네. 결국 이거는 세금을 올려서 충당하겠다라는 건데 이 세금은 플랫폼한테 걷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신재생은 위로 밀어주는 힘인 거고 네. 플랫폼은 아래로 내리는 힘인 겁니다. 그렇죠. 보이시나요? 네. 이게 첫 번째 인플레이션 법안의 함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당연히 미국의 투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미국에 대한 투자. 법안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신재생하려면 미국 거 써죠. 그래야 또 보조금 많이 될 수 발생하죠. 그렇죠. 어떤 데 뭘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야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당장 지금은 아니더라도 향후 시장을 놓고 보면 미국 생각보다 새로운 설비 투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따라서 미국 경제를 장기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L자형이다. 너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미 투자가 돼서 새로운 동력들이 올라오는데 이게 끌어당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 경제학 상식으로 보면 그냥 L자가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더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LG 엔솔이라는 기업이 SK 배터리가 그다음에 이런 많은 배터리 기업이나 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물건을 팔려면 결국 현지 투자를 늘려야 되는 거죠. 네. 자, 좀 지우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 투자를 늘리게 되면 현지 투자를 늘려서 장사를 하게 되면 재미있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자, 현지 투자를 늘려서 우리 기업들이 성공을 해서 점유율을 높여가면 당연히 기업은 이익이 늘어나니까 주가는 오를 겁니다. 네. 현대차 아니면 우리 그러면 LG 엔솔 뭐 다 우리 그 배터리 업체들까지 주가는 좋아지겠죠. 문제는 성장률입니다. 성장률은 마이너스거나 아니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 이익이라는 것은 네. 성장률과는 다른 겁니다. GDP가 뭐의 약자인 줄 아시죠?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입니다. 그렇죠? 그로스 도메스틱이 국내라는 뜻이죠. 네. 한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합이 GDP입니다. 그런데 이건 한국에서 생산이 되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성장률은 안 좋은데 기업의 이익이 좋아져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크로 보면 망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꾸 매크로에 매몰돼서 주식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현지화되고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이 기업들은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어쨌든 거기서라도 연결 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에 반영이 돼요. 그런데 GDP에는 포함 안 돼요? 성장률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생산된 게 아닌 거니까. 또 우리나라 기업의 일자리도 나타나지 않겠죠. 이런 부자들이 당연히 수출 증가율도 없겠죠. 수출하지 않고 거기서 생산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시장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미들이 퇴색이 될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경제학을 버리는 겁니다.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다. 이걸 버리고 돈을 벌기 시작한 이유가 경제학을 완전히 배제하자가 아니라 시대에 맞게끔 유연하게 가공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전공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있는 그대로 볼 게 아니라 경제학 자체적으로 그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하는 건데 주식은 달라요. 주식은 기업의 이익의 합이기 때문에 이게 불일치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그만큼 주가가 안 빠지는 이유를 설명드렸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많은 주식을 경험하지 못했던 주린이 분들께서 이번에 꼭지에만 경험하셨다라고 보면 올 상반기처럼 주식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실 거고 또 현재보다도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고 하니 그럼 주가는 더 전저점 이하로 내려가는 거라고 착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전 상반기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향후에 투자하실 때 굉장히 실패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매크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매크로를 딱 이렇게만 활용합니다. 내가 주식 투자하는데 유리한 환경이야, 불리한 환경이야.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주식인 거니까. 제가 경제학을 해가지고 경제 정책을 쓰는 사람도 아닐 거고 그리고 경제학자도 아닙니다. 주식하는 사람은 내가 주식할 때 이게 싸게 사야 될 기회인지 아니면 비싸게 팔아야 될 기회인지 또는 내가 주식을 할 때 유리한지 불리한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불리한 환경이네. 불리한 환경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투자 전략을. 일단 웬만하면 매매를 참아보는 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 혹시 매매를 할 거면 기대 수익을 낮추는 게 중요할 거고 또 비투자는 안 하는 게 중요할 거고 이런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게 우리가 매크로를 보는 중요성이에요. 그런데 매크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안 달아서 주식 성공할 것 같은가? 아니라는 거죠. 왜? 결국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이쪽에 매몰되다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매크로와 우리가 하는 기업 이익을 균형적으로 놓고 꼭 같이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균형적으로 봐야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측면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몇 가지 차트를 보면서 제가 또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강의 완전 쏙 빠져버렸네. 자, 앞서 보여드렸던 인플레이션 관련 법안에 대한 명암이죠. 피해주 수혜주가 그대로 나오죠.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식인 거죠. 어떤 게 있더라도 항상 명암이 있어요. 어디는 좋아지지만 어디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회사들한테 특별하게 세금을 더 물릴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돈을 벌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아마존이다 혹은 뭐 테슬라다 이런 회사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네. 이 기업들이 최근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사주 산다고 하잖아요. 네. 자사주 사도 거기다 세금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사주 하는 애들 입장에서 세금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게 치명적인 단점은 아닙니다. 뭐 주가를 막 끌어내릴 만한 정도의 이런 악재는 아니지만 어쨌든 밀어 올리는 힘과 끌어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이거 뭐 메가시티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이 관련주들도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고 뭐 조선사들 보면 우리가 아도를 찍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갔던 거 기억을 하십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네네. 얼마 그래서 안 지금 됐잖아요. 미중 갈등이 커지죠. 자, 앞으로도 미중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걸 우리는 보고 있을 건데 미중 갈등이 커지면 우리한테 불리할까요? 여러분들 미중 갈등이 커질 때마다 우리가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어떤 관련주요? 대부분 이게 조선사잖아요. 네. 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에 있는 가스가 유럽으로 수출이 돼야 됩니다. 그 LNG선이 필요한데 전 세계에서 LNG 만드는 거 한국과 중국밖에 없어요. 그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이 배제될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시장도 커지는데 경쟁자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게 주식입니다. 펠로시 시장이 그랬으니까 와 이게 미중 간의 갈등이 커져서 위험하다가 주식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제가 있는 주식은 뭐냐면 이렇게 돼 보면 중국이랑 경쟁자를 제낄 수가 있겠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나쁜 카드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조선을 제외한 또 다른 어떤 업종에서는 피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안 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우린 되는 것만 찾아야 되는 것만 생각을 한다라면 네. 시장을 읽을 때 그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걸 보더라도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뭔가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현대미포조선의 신고가의 의미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애널리스트들 지금 못 따라오죠. 그렇죠? 못 따라오고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 오래 하면서 후배 애널리스트들 많이 할 때가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되게 정치 변수를 읽는다는 게 어려운 거지만 이렇게 시장을 읽을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이게 변화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주식시장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크라이나 전쟁 그 이유를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게 전쟁은 전쟁인 거고 그 위에 벌어질 일들을 결국은 또 재건 수요가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라면 나중에 오히려 더 비싼 대가를 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하나 보고 나왔습니다. 네. YTN에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기사가 오늘 있었어요. 그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제목은 뭐였냐면 미국이 국방부에 쌓아놨던 마지막 무기까지도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준다가 첫 번째 제목이었어요. 예. 현재 이번에 여러분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무기가 굉장히 큰 규모로 한 번 더 제공되는 걸로 나온 건데 이 무기가 마지막에 쟁여져 있던 무기를 줬다라는 게 그게 헤드라인 제목이에요. 헤드라인 YTN 보시면 그래서 그만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무기가 지금 이렇게 생산되고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있는 것까지 준다라면 이제 더 줄 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게 마지막으로 한번 잘 싸워봐라는 의미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토니 블링컨 장관이 아주 재미있는 발언을 했어요. 오늘 아침 그거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우크라이나가 향후 협상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협상이란 단어를 공식적으로 썼어요. 자,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기를 바라며 현재 있던 땅을 수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앞으로 협상할 때 유리한 조건이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공식적으로 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제가 조금 넘겨짚는 게 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미국도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잘 싸워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대대적인 반격 이후에는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미국이 은연중에 우리한테 나타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무기 재고가 떨어졌다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유럽도 역시 지원금이 올 가을을 기점으로 추가 지원금이 떨어집니다. 완전히 제로로 가고요. 그 추가 지원금은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서 증액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미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반대하는 국가가 3국가 이상이 넘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우크라이나도 마지막으로 헤르손이라든가 뭐 자포리자 같은 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많은 명운들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점들도 조금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지나서 생각해보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불행한 전쟁이었고 많은 분들이 희생되시기도 하셨지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관련한 수혜주들이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조선이었고 그게 신재생을 앞당긴 거였었던 거고 잘 보시면 그래서 어이없게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졌을 때 피해주와 수혜를 갈라서 하는 게 주식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휩쓸리면 안 된다는 네네네. 예. 전쟁 나서 골 때린다. 이게 휩쓸리면은 전쟁이라는 걸 딱 객관화 시켜놓고서 유리, 분리, 맞습니다. 그죠? 내 계좌에 어떻게 투영될까 이걸 수혜, 전략적으로 피해. 딱 네. 생각했으면은 그거를 굉장히 물론 이제 사람의 감정이 있죠. 전쟁에 일으킨 사람 믿고 나쁘고 악인이고 그럴 그렇죠. 수 있는데 예. 그거는 그거고 땡짱하게 맞습니다. 우리의 투자는 객관화시켜서
푸틴이라는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 계좌는 우리 계좌 아니겠습니까? 우리 계좌는 또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2주 연속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결국 매크로도 중요하지만 그 매크로가 주는 우리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일단 갈랐으면 좋겠고 어쨌든 주식은 기업 이익의 합이라는 거. 그래서 기업 이익이 미치는 영향들 그리고 시장이 된다라면 이전과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뭐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너무 매크로 관련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지만 네. 그분들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은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식을 볼 때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들도 균형점 있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제가 우리 소장님하고도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유튜브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게 해줍니다. 들어야 할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네. 듣고 맞아요. 싶은 얘기만 듣게 해주다 보니 자꾸 아쉬운 점들이 생기는 거죠. 편향이 생기고. 네, 편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도 그건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그 균형은 우리 스스로 잡지 않으면 네. 앞으로 어려워지는 시장에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같이 해봐요. 아, 그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저희와 함께 해주신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동학개론이 끝난 지 벌써 2개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꾸준히 시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동학개론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기도 했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더 넓힐 수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는 임남식 교수님의 특강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선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다보고 내가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지혜라고 한다면 저는 지혜의 절정이 결국은 인간 이해로 수렴된다고 봐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저는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 네이버와 인터파크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해보세요.